그러니까 일부 세미나 교체 진행을 맡은 남양규 목사입니다. 저는 서울 레이저스교회를 자임하고 있고요. 우리 허청자님이 소개하신 대로 GNS 이주민 선교연합회 지금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회 산하에 한 120여 개의 노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노회 산하에 GNS를 구성하고 있는 노회는 서울 남노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노회에서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또 이렇게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것도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노회 임원들, 특별히 노회 GNS 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번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사실 우리 교단에 대단히 큰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 특별히 우리 홍문수 목사님 이주민 시대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필요와 긴박성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장소나 모든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 덕분에 이 행사가 또 이렇게 또 성공리에 시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이제 키마라고 해서 한국 이주민 전체 연합회에 모임이 있습니다. 키마라는 사실 270만 중에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유닛들, 개인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한 1,000개가 넘는 그런 단체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400에서 500만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에서 이런 이주민 사역의 현장은 2,000에서 3,000개 그런 단체가 형태로 발전되어 가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이주민 선교는 생각보다 이 목회의 현장에 바로 옆에 와 있는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주민들을 목회에서 배제시키고 나는 이것은 나하고 다른 일이야라고 하는 순간 대단히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우리 사회 자체가 이미 이 상호문화 시대에 정말 생각지 못하는 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고 이번 이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이 이주민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사원에서 어떻게 우리 이미 옆에 와 있는 그 이주민들이 이건 내 일이 아닌 바로 선교에서 명하신 내 사역이고 내가 돌아가야 될 이웃이라는 그 상황들을 인식시켜주는 것. 이 부분에서 세미나의 초점과 강사를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주민 선교 연합회에 속한 강사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인가요? 2022년 23년 같은 해 우리 제주도에 포럼할 때 홍문수 목사님 중요한 발제를 또 하셨는데 그 허락을 받아서 지면에 강의 하나 실었고 우리 키마 전체연합회 대표로 있는 그 정노화 선교사님, 정노 박사의 그 글을 그 뒤에 참조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현재 상황에 얼마만큼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 그렇게 해주시면 오늘 6개 강의를 듣는 거에 해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강의 먼저 제가 발제하실 강사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모든 강의는 40분의 발제 시간과 질의응답 10분, 그 다음에 휴식 시간 10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절대 지켜주셔서 모든 시간이 제 시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 시간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그 모든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모든 강의들이 제 시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럼 첫째 강의, 여러분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제1강 이주민 300만 시대 지역 목회 이창용 제가 인쇄소에 부탁했는데도 표정이 안 되는데 원당교입니다. 원당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이창용 목사님이신데 남아공 프레토리아에서 다문화 목회 상담으로 PhD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2013년도 제가 2001년부터 9년까지 계산장로교회 인천에서 이주민 사역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오셔서 저는 이주민 중심의 사역을 했다면 이창용 목사님은 다문화
센터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도 공부하신 것들 중심으로 그 다문화 사역대로 확장했는지와 지금 이제 또 원장교회로 담임 2023년에 담임 목사 되신 이후로 어떻게 또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지 현장 목회자로서 어떻게 우리 목회에 이 다문화 사역들을 접목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실 때 또 여러분 큰 도전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당교회 이상경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서울로에 속해 있는 또 고양시에 있는 원당교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 많이 굳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얼굴이 큽니다. 자, 손을 이렇게 내밀어주시고, 자, 손을 올려주시고, 시간 없죠? 빨리 잘 하겠습니다. 싱글싱글 아시죠? 싱글, 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벙글, 옆 사람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십시오. 싱글, 벙글, 싱글벙글 네,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프레토리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흑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흑인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목회 상담학을 하다 보니까 너의 필드가 뭐냐, 너의 필드가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써라 라고 해서 제가 흑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저희 흑인 교회는 다양한 종족들이 모인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또한 교회였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한 교회에서 어떻게 한 몸됨을 이루어 나갈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박사를 써야 되는 그 논문을 생각할 때 한국 사회로 돌아가서 어떠한 한국 사회에 필요한 논문이 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2008년, 9년, 10년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이 다문화의 이슈들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렇다면 결혼 이주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으로 박사 과정을 논문을 준비하고 그리고 한국에 또 들어와서 리서치하면서 이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2013년부터는 인천 계산교회에서 외국인 부서와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교회 교부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서론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다문화의 사역자로 안양의 평촌에 있는 한 센터의 센터장으로 가게끔 했다가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한 사람으로서 이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이미 이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목회와 삶을 보면서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 다문화 사역은 교회가 함께 감당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서 그 센터장을 내려놓고 기존 교회 안에 이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았고 그리고 계산교회에 찾고 계산교회에서 교회와 이 이주민 센터의 이러한 사역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저만의 어떠한 그림을 그려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기존 지역 교회와 이주민 이 선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저의 경험적인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말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며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네, 참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질 것인가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한국의 이 K 문화, K 컬처, K에 관한 이 한국의 이슈들이 참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이 강점이 결국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서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게 되어지고, 백범기무 선생님은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문화 한번 보겠는데요. 저희들 2024년 외국 이주자가 265만 명, 그리고 2030년 또 2040년도 예상하는데 외국 이주자들은 점점점 한국 사회에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주자의 고금화율은 1% 정도, 이전도 정도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안산의 A초등학교 98.7%,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98.7%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98.7% 어떤 거겠습니까? 네, 그렇죠. 안산의 A초등학교의 인원이 449명 중에 순서 아빠와 엄마가 한국 사람인 학생은 단 6명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안산에 있는 이런 초등학교의 숫자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산 하나가 어떤 이주민에 대한 중점적인 아주 중요한 도시로 우리가 인식했다면 이제 전국에는 제2, 제3, 제4 이런 안산과 같은 이주민들이 모여지는 도시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수는 29만 명이고 또 지금 한국의 군대 안에도 수천 명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 다문화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변화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쓰나미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이루어진 어떤 지진이나 지각 변동을 통하여서 발생한 이것이 결국 큰 어떤 쓰나미로 밀려오는 것처럼 이 시대의 이 쓰나미, 이 이주민의 이동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쓰나미와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이주민의 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 한국 사회도 도시와 세계와 이주 노동자 국제 결혼이라는 이러한 쓰나미를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 다문화를 나비 효과의 부분으로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쓰나미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쓰나미를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비 효과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훗날 우리 한국 사회에 전혀 다른 그러한 폭풍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 정책의 실패에 대한 논의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8년에 갔을 때는요, 이 제노포비아 흑인 나라이지만 흑인과 흑인들끼리 인종차별이 심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짐바브웨, 모잠비크, 그 다음에 나미비아, 이 말라위에서 온 이 흑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영역을 그리고 일자리를 빼앗고 하다 보니까 이 남아공의 흑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주변에 있는 흑인들을 길거리에서 불태워 죽였어요. 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다문화 사회와 이 정책의 실패는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지금 시대의 저출산, 고령화,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한 다음 세대의 이 다문화의 교육, 우리의 자녀들 29만 명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자녀들이 한국 사회로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고 어떠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편견과 역편견의 이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은 아이들,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하면서 이 한배 자녀들이 지금 베트남에 여러분 수만 명, 많게는 거의 10만 명까지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한배 자녀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아빠의 이혼과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베트남에서 한국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권이나 이런 것들이 만료되면 아버지의 분명한 사인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 국적을 가지지 못하는 자녀들로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온 세계에 있어서 참으로 역편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의 생태계가 다문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인과 한국인 여자의 그러한 가정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이러한 결혼의 그런 가정의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남아공과 짐바브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 넬슨 만델라의 이 남아공은 어떤 백인과 흑인들의 그 나라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통해서 백인들이 흑인을 무자비하게 또한 통치했던 그런 나라였지만 만델라를 통해서 화합과 통합을 통해서 지금은 남아공이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짐바브웨는 어땠습니까? 짐바브웨는 백인을 쫓아내는 정책을 통하여서 결국 지금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몇 달러짜리의 화폐가 나온지 아십니까? 네, 100조 달러짜리의 화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00조 달러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 가져왔는데 나라의 화폐의 가장 큰 단위가 100조 달러예요. 100조 달러. 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심각한 이 나라의 위기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고 보면 알겠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지금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실패를 다 선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2010년, 15년, 16년, 23년 프랑스 폭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작년에 영국에도 런던에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폭동들이 결국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은 결국 이 다문화의 실패로부터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절벽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저출산 대책 이거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고 또한 대학들의 벚꽃내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에 1,200명이 외국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방으로 가면요 전체가 다 외국인인 대학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대학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학들의 벚꽃내기 벚꽃 피는 데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학들은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육도 이 대학도 다문화의 이 외국인 학생이 들어와서 외국인 학생들이 채워주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모든 지방대들은 거의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도 마찬가지죠. 지역에 가면 모든 농사, 농업, 여러 거 다 하는 거 결국 대부분 다 이주 근로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하는 농사일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교단이나 또 기독교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 최근에 뉴스 며칠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여러분 이민자 증가율. 여러분 1위가 영국. 그러니까 이민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를 지금 발표한 겁니다. 영국이 1등. 그다음에 2등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여러분 이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영국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주하고 싶어 하고 한국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20에서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에 보면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 위기가 있고 2030년 아니면 우리 이 골든타임이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국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교회 내의 고령화, 저출산 여러분 아마 지금 교회 안에 거의 이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재정 문제 그러면 선교가 중단되어지고 교육자들이 감소할 거고 교회는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 교육 부서의 전멸이 2050년에 90% 이상이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라졌죠.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본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살펴보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 그리고 지역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 선교에서 글로컬 선교예요. 그러니까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진 이 글로컬 선교의 그 방향성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선교에 위축이 되었죠. 제가 2010년인가에 선교한국에 다문화 강의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선교한국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의 비율이 6,000명이 넘었었습니다. 15년 뭐 이렇게 해서 6,000명이 넘는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한국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1,000명, 1,200명 참석합니다. 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주 노동자에서 이제는 다문화 선교의 부분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주 여성에서 이제는 다문화 2세를 위한 왜냐하면 29만 명의 다문화 자녀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선교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부분으로 지역 교회 안에서 품어야 될 다문화 목회라는 접근으로 우리가 이 일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초등학교 하나가 있고 여기에 또 초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안산이에요. 안산인데 여기는 이제 거주가 있고 요 초등학교에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아파트에 가깝죠. 이 초등학교에는 다문화 자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자녀들이 449명 중에 한국 아이들, 양쪽 부모님의 한국 아이들, 여기 다문화 자녀들도 거의 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449명 중 몇 명만요? 6명만. 6명만이 엄마 아빠가 한국분인 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부분이 되어서 이 학교를 오게 되는 거고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이 학교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지 못하면 분명히 이러한 대배, 이러한 이 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유럽과 같이 이러한 이 한국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살았던 남아공의 모습입니다. 남아공의 모습인데 이쪽이 백인 거주 지역이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창한 나무 밑에 대저택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흑인 지역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갈등의 이 골들이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이 다문화 자녀의 숫자들은 점점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면 이 강의가 지금 이제 서울 남노에서 이제 시작되는데요. 진주노에서도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지역에서는 이 다문화의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 다 돌아가시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은 지역의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지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57.8%가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 안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모든 외국인들의 57.8%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번 보시면 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은 영암이 18.6%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죠. 음성이 18.1%, 안산 15.2%, 포천 14.1%, 인천 13.9%. 저희가 시군구가 217곳인데요. 여러분 지금 전국으로 다 우리의 출산율은 거의 다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 수의 감소한 곳은 몇 곳밖에 없습니까? 11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 외국인의 숫자와 증가들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역에는 없으니까 또 서울 지역에는 내가 봐도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다문화 가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손 놓고 그냥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미래의 한국 교회의 텃밭은 점점점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있는 지역 교회들이 어떻게 이 목회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성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꿔야 될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2030년 안까지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사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이런 문제들, 자녀들의 그 아픔들 또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적, 목회적, 선교적 도전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강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에 제주도에서 포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이 우리가 다문화 선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가지면서 생애 주기적인 접근으로 이 다문화 선교를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책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이 저희 나라에 들어오면 결혼 준비기가 있고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 양육비, 자녀 교육비, 가족 역량 강화기, 가족 해체시 이러한 생애 주기적인 접근으로 그들의 정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주민 사역이나 또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게 되면 전혀 이러한 생애 주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수혜자로서의 물품과 또한 어떤 공급적인 어떤 도움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정책과 선교의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생애 주기적인 접근으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성을 가지고 다문화를 접근하고 다문화 목회를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다문화 생애 주기별 선교 방안은 이주민 다문화 목회 선교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교회 안에서도 수립을 해야 되고 이주민 다문화 목회 선교를 위한 리더십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고 이주민 다문화 목회 선교를 위한 교육과 훈련들을 제공하고 또한 이주민 다문화 목회 선교를 위한 전문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합동교단에도 100여 분 이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 다문화 선교와 또 다문화 목회 그리고 이주민들을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이러한 협업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다문화 주일학교 29만 명이 넘는 앞으로 더 많은 이 시대의 우리의 다음 세대의 다문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지 이 문제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럼에서 제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저희 그 다문화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국 전후 우리의 선교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정착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통합되어지는 단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접근하고 어떤 방법의 부분들을 제공해야 되는가, 성장 단계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귀환 단계, 그들이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공부 안을 돌아갔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생애 주기별 접근과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 GMS 및 지역 교회 네트워크 선교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지역 교회 안에서의 그 5가지의 중요 프로그램들의 그러한 사역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시면 어떻게 다문화 지역교회에서 다문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접근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계산교회와 그리고 우리 원당교회에서 지금 했던 그런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계산교회에서 저는 이제 10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교회는 원래는 이 영역만 있었습니다. 계산교회 다문화과에서 다문화과는 아니라 이제 뒤에서 더 보여드리려고 하겠는데요.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계산교회의 기존 그 교회의 외국인을 위한 선교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5개의 언어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권, 세터민, 영어권, 필리핀권, 러시아권.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하는 이주민 사역들은 각각의 언어권을 지원하고 그 언어권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물질들을 후원하는 방향성이 보통 이러한 언어권 사역으로 나갑니다. 제가 가서 이제 다문화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이 언어권에 있는 자녀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제 주일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또 리서치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언어권의 사역은 이게 장기적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이 언어권의 이 사역이 필요한 곳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그 전체 모여 있는 어떤 그 지역에서는 이 언어권적인 사역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런 지역교회 안에서의 이 언어권 사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지속 불가능한 그러한 사역임을 알고 계속 교회에게 요청을 해서 다문화 센터화 시켜 나가는 다문화 사역으로서의 방향의 전환성을 교회에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교육자니까 교회에 이제 아무리 요구해도 이게 잘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네, 잘 안 먹혀요. 잘 안 먹히더라고요. 장로님들의 마음이 이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다문화 센터화 되면 건물을 빼앗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센터화 되어지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저희들이 이 언어권의 영역과 그리고 계산교회 다문화 센터의 주중 확대를 통하여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고, 다문화 사역의 전환으로 이끌어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평행 사역들도 활성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센터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이 폭이 엄청나게 다양화된 거죠. 왜냐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여러분 한 나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어권 사역은 뭐냐면, 이 언어권에 속해 있는 사람만 이 교회에 올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다문화 가정들, 결혼 이주 여성들을 품을 수 없는 시스템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외국인만을 품는 선교가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분명히 다문화 가정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은 5년 후, 10년 후에 떠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정착하고 이 한국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권의 사역으로 집중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지역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단순히 지원과 선교하는 목적의 선교로서 끝나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끝내는 이유입니다. 후에 5년 후 넘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계산교회에는 어떤 것만 남아 있냐면 필리핀권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언어권의 이런 변화들을 빠르게 읽고 바꿔 나가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적인 어떤 변화들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평일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양한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품고 또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을 품고 그들을 교회 안에 세례를 주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역으로서의 전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한국어 학교를 오픈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